여기에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가 그쪽 땅인가 보죠? 제 땅이 아니라 공용 공간이잖아요. 공용 공간이든 말든 놀고 있는 빈 땅에다가 뭐 좀 심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참 어이가 없네. 별게 다 난리야. 뭐라고요? 내가 상추 좀 심는 거랑 대기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래요? 여기가 바로 제 집 앞이잖아요. 냄새도 나고 벌레도 날아다니고 그래요. 시끄럽기도 하고요. 댁은 라디오도 안 듣고 사나 보죠?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그리고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별나게 살면 본인만 피곤하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양만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말년에 이사한 아파트에서 황당하고도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양 씨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워낙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웬만한 일이 있어도 참았기 때문에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거나 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농사를 짓는 노인. 그게 바로 양 씨의 이웃이었습니다. 공용 공간에 그런 짓을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바로 양 씨의 집 앞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냄새와 벌레 때문에 수없이 많은 다툼이 오갔습니다. 말년에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사까지 고려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나무인 때문에 평화를 위협받고 피해자인 자신이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그 여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슨 말인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양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35년간 일하고 퇴직했는데 오래 서서 일했던 탓에 무릎이 성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이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출가한 지 오래였고 두 사람만 사는데 넓은 집이 필요 없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단이 없는 저층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곳 어때요? 단독주택? 텃밭도 가꾸고 꽃도 심고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 다들 그게 꿈이던데. 당신 농사 지을 줄 알아? 꽃도 안 좋아하잖아. 그렇긴 하죠. 가꾸는 게 귀찮다며 집에 화분 하나 없었습니다. 다들 단독주택으로 가고 싶어 하니 생각한 것이겠지만 그랬다가는 후회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양씨 부부는 오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훨씬 작지만 신축 아파트라 깨끗하고 단지가 넓어 시설적인 면에서는 전에 살던 곳보다 무척 좋았습니다. 애들 와서 놀기에도 좋네요. 1층이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1층으로 온 것도 있지. 딸들도 새 집에 방문해서 좋아했습니다. 다들 아이들이 있는지라 층간소음을 걱정하며 살고 있으니 말이죠. 양씨 부부는 여러모로 새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병원이나 시장, 공원도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노후에 살기에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가 계절마다 꽃을 갈아 심어준다고 하니 단독주택에 살며 화단을 가꾸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았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너머로 꽃향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해서 쉬고 있는 양씨 부부의 하루는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고요했던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열어놓은 창밖으로 사각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러다 멈추겠지 싶었지만 자꾸만 단잠을 깨웠죠.
그리고 이어서 웬 트로트 노래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음악을 켜놓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듯 느껴졌습니다. 결국 양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끄러워서 깼어요? 아니, 밖에 누구야? 1층이라 지나가는 사람 소리도 종종 들리곤 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벤치에 앉아서 노래 감상이라도 하나 싶었습니다. 양 씨가 거실 창을 향해 걸어가자 노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내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왜요? 저거 봐.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양 씨도 처음 보는 광경에 헛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회색 등산 모자에 꽃무늬 장갑을 낀 노부인이 화단 한 켠을 넓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종 상자, 삽, 호스까지 있었습니다. 꽃 심는 거 아닐까요? 저 모종이 꽃이 아니잖아. 상추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정말이네. 공용 공간에 저래도 되나 모르겠어. 허락을 받았나? 갈 때까지 창문 닫고 있자. 양 씨의 집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이라 조금만 목소리를 키우면 들릴 것 같았지만 양 씨는 괜한 분란을 만들지 말자 싶어서 창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날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양 씨는 창문을 열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확 들이닥쳤습니다. 웬 축사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 근처에 축사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럼 이게 무슨 똥 냄새야? 아내도 코를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만큼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지나가며 맡았다면 참을 만한 정도였는데 꼭 누가 집 앞에다가 똥을 뿌려놓은 것 마냥 은은하게 풍겨오는 악취가 사라지지 않았죠. 누가 강아지 산책시키고 뒤처리를 안 했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똥 냄새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 사람 있잖아. 여기에 농사 짓던. 그 사람이 비료를 뿌린 것 같은데. 비료를? 냄새의 정체는 화단에 만들어 놓은 텃밭에 뿌린 비료였습니다. 그걸 집 앞에다가 뿌려놓으니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었죠. 날씨가 창문을 열고 생활하면 딱 좋은 때였습니다. 창을 닫으면 조금 덥고 에어컨을 켜는 날씨는 더욱 아니었죠.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 같아서 따로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도가 지나쳐 가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딸들도 손주들과 놀러와서 코를 틀어막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자꾸 집에 날파리가 돌아다녀요. 그러게. 계속 보이네. 저것 때문 아닐까? 아내의 말에 창밖을 보자 텃밭에 웬 과일 껍질 같은 걸 뿌려놓았습니다. 자기 밭이라고 음식물을 버려놓은 것인지 혹은 그게 농작물에 좋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범인은 텃밭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눈 감는다 치지만 양 씨의 피해가 컸습니다. 어쩜 이렇게 배려가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기 위해 연결한 호스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물을 끌어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또 언제 꽂아놓은 건지 모를 표지판 같은 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판을 덧대어 매직으로 쓴 듯 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라고 써 있었는데 기가 찼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실에다 말했다가는 이웃 간의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일단은 참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씨가 여자와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깥이 무척 선선해 보여서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죠. 그러자 또 트로트 노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음악이라도 바깥에서 계속 들리면 신경이 쓰일 텐데 쨍그랑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는 통에 괴로웠습니다. 양 씨는 도저히 못 참고 말을 걸었습니다. 냄새와 소음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큰 소리로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기요. 이봐요. 재차 부르자 힐끔 양 씨를 쳐다보는 여자. 비료 냄새가 심해서요. 노래 소리도 그렇고. 여기가 바로 저희 집 앞이라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가 그쪽 집이지. 이 땅이 그쪽 땅은 아니잖아요. 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요. 여기에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가 그쪽 땅인가 보죠? 제 땅이 아니라 공용 공간이잖아요. 공용 공간이든 말든 놀고 있는 빈 땅에다가 뭐 좀 심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참 어이가 없네. 별게 다 난리야. 뭐라고요? 무척 공격적인 여자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가 상추 좀 심는 거랑 댁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래요? 여기가 바로 제 집 앞이잖아요. 냄새도 나고 벌레도 날아다니고 그래요. 시끄럽기도 하고요. 라디오도 안 듣고 사나 보죠?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그리고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별나게 살면 본인만 피곤하지? 대화가 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교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는 오히려 양 씨를 나무라는 게 기가 찼죠. 다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다 같이 사는 곳이니까 댁도 이해를 하고 살면 되잖아요. 냄새가 심하다니까요. 비료라도 안 뿌리면 모를까. 비료를 안 뿌리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아이고, 냄새 나면 창문을 닫을 것이지. 궁시렁거리면서 할 일은 다 하는 여자. 더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 씨는 관리실에 첫 민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텃밭을 살폈습니다. 아, 이거 누가 이런 거지? 곤란한데. 누군지 보셨어요? 모자를 써서 얼굴은 잘은 못 보고 여자분이시던데. 그래요? 이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관리실에서 밭에 세워져 있던 표지판 위에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자진 철거 요청이라는 제목과 함께 아파트 관리 규정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보니 안내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누군가 뗀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그건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양 씨의 집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치지 말라고요. 그쪽이 붙여놨어요. 무슨 금지 어쩌고 하는 거. 관리실에서 붙인 거예요. 그쪽이 이러쿵 저러쿵 했으니까 붙였겠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 여자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참, 나이 먹고 할 일이 없나 보네요. 심심하면 나가서 일을 하세요. 이보세요. 말 조심하세요. 내 말이 틀려요?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시끄럽다 그러고 냄새 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덜 먹은 것 같은데?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배려요? 지금 누가 배려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 모르겠고. 다시 한번 내 텃밭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나도 못 참아요. 곧 관리실에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내 텃밭에 손 대면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여기에 얼마나 정성 들였는 줄이나 알아? 끝내는 반말을 하면서 악질러대는 통에 양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위협을 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었고 관리실이 처리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대기 가만히 있으면 나도 올 일 없어. 문을 닫고서도 속에서 화가 치미는 기분이었습니다. 좋게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양 씨는 골치 아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관리실 직원과 여자가 신랑이 하는 모습을 거실 창밖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애써서 심은 걸 왜 치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텃밭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참나? 나도 여기 사는 주민인데 이 땅 좀 쓴다고 누가 피해라도 봐요. 그 순간 양 씨와 여자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 눈빛에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까지 알고 있는 마당에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보통은 그런 생각까진 하지 않겠지만 몇 번 말을 섞어보고 나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이거 최대한 빨리 철거해 주세요. 아니, 수확할 때 되면 알아서 다 치울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주변에서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분들도 다 농사 짓고 하다 보면 단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인심 참 각박하다. 각박해. 각박한 게 아니고요. 백날 꽃만 심어대면 뭐하나? 먹지도 못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백이동 백이로 사시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그 앞에도 공간이 있는데 왜 남의 집 앞에다가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관리실 직원의 말을 들으니 황당함이 더 컸습니다. 바로 옆동에 사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도 101호에 살았는데 같은 라인의 구조가 똑같았죠. 그렇다면 자기 집 앞은 냅두고 굳이 양 씨의 집 앞에 농사를 짓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다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 오는 소리에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웬 흰 비가 내려? 황당해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양 씨도 창가로 가보았는데 정말로 창문에 흰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었죠. 잠시 지켜보던 양 씨가 창문을 열어보자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웬 농약통 같은 걸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막대는 양 씨의 창을 향하고 있었죠. 이봐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농약 뿌린 겁니까?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제정신이 아니네. 중얼거리는 양 씨의 말을 듣고도 콧웃음을 치며 뒤돌아 가버리는 여자. 여보, 진짜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그냥 냅둬요. 창문은 닫고 지내면 되지. 아니, 남의 집에서 저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 추워지면 안 그러겠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관리실 직원과 다퉈가며 버텼습니다. 나중에는 관리실 직원도 포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입주민과 계속해서 다투는 게 부담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겠다고 말만이라도 하니 강제로 철거하기에도 힘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갔습니다. 여름 초입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양 씨를 놀리는 것처럼
날마다 노래를 크게 틀면서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2층 사람은 그 여자를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거칠다면서 말이죠. 양 씨도 혼자만 있다면 모를까. 아내까지 있으니 참을 만큼 참자 싶었습니다. 혹여나 해코지를 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또다시 양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멀쩡한 초인종을 놔두고 왜 자꾸 문을 쾅쾅 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지? 네? 내 방울토마토 따먹은 거 말이야.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고 했어, 안 했어? 이보세요. 말을 좀 알아듣게 하셔야죠.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무슨 예의예요? 예의. 그러는 그쪽은 그렇게 예의가 있어서 남이 정성껏 농사 지은 걸 도둑 새끼 마냥 따먹어. 누가 따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이것 봐, 발뺌할 줄 알았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내 방울토마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 참, 저희 아니니까 다른 데다 물어보세요. 이놈, 한 번만 더 따먹으면 가만히 안 둬.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는 여자를 보고는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2층 여자의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이러니 관리실 직원도 학을 뗀 것이겠죠. 그런데 양 씨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는 또 뭘 심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린다면 다음에도 그 다음해에도 양 씨는 창문 한 번 못 열어보게 생겼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자와 마주쳐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늦은 밤 창밖으로 보이는 탱글탱글한 방울토마토를 한참 지켜보던 양 씨는 그 순간 이상한 오기가 솟았습니다. 여보, 방울토마토 먹고 싶지 않아? 방울토마토? 맛있지?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당신 어디 가요? 양 씨는 건물을 돌아 나가 베란다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옆구리에는 바구니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10분쯤 지났을까. 양 씨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나, 바구니에 가득 들어있는 방울토마토를 보고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오다가 요 앞에서 주웠어. 말 그대로였습니다. 집 앞에서 주었죠. 여보.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주인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아파트에 열린 방울토마토의 주인이 어디 있어? 따지고 보면 주민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얼른 먹으라니까 그러네. 양씨 부부는 그날 따온 방울토마토를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에 여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거 누구야? 누가 내 방울토마토를 먹었어? 양씨는 그 목소리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이봐, 101호. 당신이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양씨가 거실 창을 열고 대꾸했습니다. 왜요? 뭐가 없어졌나 보죠? 씩씩거리는 여자를 보며 애써 웃음을 참았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있어? 남의 땅도 훔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당신 땅이야? 굳이 따지고 보면 제 지분도 있죠. 그리고 방울토마토 제가 먹은 거 아닙니다. 증거 있어? 증거는 그쪽이 돼야죠. 제가 먹었다는 증거. 할 말이 없어졌는지 여자는 열받은 표정을 짓고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양 씨의 말대로 양 씨가 따갔다는 증거가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관리실을 통해 들으니
여자가 CCTV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까지 비추는 카메라는 없었죠. 여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니 텃밭 주변으로 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둘러진 담장의 양 씨는 혀를 찼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았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죠. 양 씨는 늦은 밤 또다시 그 옆에 심어져 있던 상추도 한아름 따먹었습니다. 집 앞이다 보니 아주 쉬웠습니다. 여자는 또다시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삼겹살과 함께 양씨 부부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상추의 흔적을 여자가 찾아낼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자 텃밭 옆에는 카메라 같은 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시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장난감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지? 오늘은 또 뭘 따볼까? 양 씨는 모형 카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리퍼를 끌고 나가 산책하듯 텃밭을 오갔습니다. 텃밭을 가려놓은 가림막은 양 씨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소리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 나중에 양 씨는 냄새고 뭐고 즐기기로 했습니다. 창문 닫고 사는 대가로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양 씨는 토마토 하나를 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레 줄기를 잡고 빨간 것 하나를 딱 입에 넣자 과즙이 터졌습니다. 몇 달간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 더욱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휙 불빛이 번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양 씨의 초점이 맞춰진 빛에 양 씨는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여자가 어둠 속에서 외쳤습니다. 이 도둑놈! 잡았다! 아이 깜짝이야. 역시 네 놈이었지? 내가 이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다들 자는데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세요. 도둑놈이 말이 많네. 도둑이라니요? 제가 뭘 훔치던가요? 내 방울토마토 훔쳤잖아. 제 집 앞에 있는데 왜 당신 방울토마토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길렀어. 그리고 아무리 남의 땅에다가 지었어도 농작물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 몰라? 내가 다 알아봤어. 그러면 제가 도둑이라고 했는데 경찰이든 누구든 불러서 한번 잘잘못을 따져볼까요? 그러자 또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공공 화단을 훼손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악랄한. 악랄한 게 누군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먹으면 같이 콩밥 먹는 한이 있더라도 경찰 부를 거야. 애써 잠복한 보람도 없이 여자는 뒤돌아갔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더럽게 치사해서라도 농사를 안 지을 텐데 참 끈질겼습니다. 좀 더 단단하게 울타리를 쳐버린 여자. 이 정도 정성이면 차라리 주말 농장을 얻어서 짓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도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건 사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여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따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평화로운 노후를 방해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죠. 여보, 왔나 봐. 또다시 들려오는 트로트 소리. 창문을 열자 콧노래를 부르며 텃밭에 과일 껍질을 버리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양동이에 받아둔 물을 뿌렸죠. 여자를 향해 확 끼얹자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창문 앞에 누가 있었나 보네. 이봐. 당신 미쳤어? 아니 그러게 왜 남의 집 앞에 계세요? 이렇게 사람한테 물을 뿌려도 되는 거야?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더니 여자는 관리실 직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까지 총출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물을 뿌렸다고? 아니, 그러게 왜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직원조차 여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집 앞에 물 좀 뿌린다는 게 하필이면 화단에 사람이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죠, 이해해요. 보통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시니까. 지금 장난해요? 이제 이렇게 농사 짓지 마세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서도 민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공용화단에 무단으로 경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호스 이것도 어디서 물 빼오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면 법적으로 큰 문제 생겨요. 내일까지 철거 안 하시면 저희가 강제 철거합니다. 알겠어요. 되려 경고까지 듣게 되니 여자는 거의 뒤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걸 왜 치워? 어떻게 기른 건데? 가만히 듣고 있던 관리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벌써 몇 차례 경고 기록이 있어요. 회의도 거쳤고요. 내일 절차대로 할 테니까 그 전에 전부 치우세요. 그리고 수도 쓰신 부분이랑은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아니, 내가 조용히 농사만 짓겠다는데 이 양반이 자꾸 딴지를 걸어서. 끝까지 양씨 탓을 하는 여자.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해요. 농사 지은 거 이 아저씨가 다 먹었다고요. 그 말에 양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억울하시면 저기 CCTV 같이 보시던가요. 양씨가 모형 카메라를 보며 말하자 여자는 악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습니다. 비료 안 뿌리면 될 거 아니야? 노래도 안 틀면 되지? 하지만 양씨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씨 개인의 불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배째! 여자가 거의 드러놓을 듯이 굴었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 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쑥덕거리는 그 소리에 아무리 얼굴이 두꺼운 여자라도 수치심을 느꼈는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 부릅니다. 경찰이란 소리에 여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크게 벌리면 자신이 유리할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번 계절까지만이라도 좀 하게 해줘요. 그래도 정성껏 한 건데? 그러니까 정성껏 하는 것도 자기 땅에다가 하셔야죠. 이게 모두의 땅인데 아파트 주민들한테 치료라도 내셔야 그만하시겠어요. 뭐라고요? 치료요? 결국 남의 땅이잖아요. 결국 여자는 다음날 강제로 텃밭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었는지 어쨌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팻말이나 호스도 전부 없어졌고 모형 CCTV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퍼낸 땅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흔적만 조금 남기고 없어졌습니다. 양씨가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 흙냄새는 나지만 퀴퀴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내려앉자 관리업체 직원들이 와서 땅을 고르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렵 동네 주민이 지나가며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도 여기서 방울토마토 몇 개 따먹었어. 어머, 나돈데. 괘씸하잖아. 알고 보니 농작물을 따간 건 양씨뿐만이 아니었죠. 그리고 여자가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텃밭도 양씨의 집 앞 한 곳이 아니었죠. 텃밭이 사라진 곳에 작은 표지판이 박혔습니다.
공용구역 무단 경작시 즉시 철거, 재발시 비용 청구. 이 팻말을 보고도 농사를 지을 강큰 사람은 없을 듯 했습니다. 비로소 양 씨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비행기랑 숙소랑 다 예약을 해놨는데 취소해. 취소를 못해? 그래도 나만 빠지면 이게 아무튼 곤란하잖아. 장인 장례식에 사위가 빠지는 건 안 곤란하고? 왜 이렇게 날카로워? 근데 그 장례를 좀 미루는 건 어렵겠지? 뭐? 아니, 왜 하필이면 오늘 돌아가시냐? 뭐라고?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 오래 사셨잖아. 젊어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오래 사셨으니까 장례식 같은 거는 안 가도 된다는 말이야? 아,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나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하는 소리잖아. 당신도 그렇게 난리칠 거 없다는 말이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백상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백 씨는 이만 30년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만큼 참고 살았으면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은 30년을 이렇게 산다고 하면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가장 내 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이토록 증오스러워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은퇴 후 알콩달콩 사는 노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도저히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백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오지 않은 남편. 남보다도 소한 사이였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그러면서 은퇴 후 온갖 수발은 다 들라는 남편. 백 씨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한심한 남편과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백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가정일에 무심했던 남편 탓에 자식을 위안 삼아 살았지만 그것도 딸이 어렸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조금 멀어지게 되었고 결혼 후에 사위를 따라서 미국에서 살게 된 뒤로부터는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남편과 사이좋게 잘 살면 참 좋았을 텐데 백 씨 부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그 얘기만 벌써 몇 년째야. 건강히 잘 살고 계시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어쨌거나 명절이면 가족들 보러 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명절에 가서 일을 해야 해. 가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명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그리고 백 씨가 60이 되기 전 어느 날, 남편이 모르는 소리를 태연하게도 내뱉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명절에 고된 노동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마치 백 씨가 여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 형수님 계시고. 누나들도 있잖아. 형님이 설거지라도 하는 거 본 적이 있어? 그리고 고모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다 내가 하지? 아이고, 그거 좀 하면 어때?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갑작스레 말을 바꾸는 남편. 어쨌거나 남편에겐 명절은 오랜만에 부모 형제를 만나는 반가운 날일 뿐이었습니다. 백 씨에게나 무서운 날이고 말이죠.
50대를 넘어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까지도 시집 식구들은 유별났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인사를 받을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시골에 다 같이 모여 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 백 씨는 나이를 먹고도 시집에서 명절 음식을 하고 설거지 지옥에 빠져야 했습니다. 백 씨의 친정은 발길도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면 시집에 들렸다가 우리 아버지도 좀 보러 가자. 뭐? 장인어른? 백 씨의 말에 남편인 인상을 팍 찡그렸습니다. 백 씨가 이 나이가 되어도 시집이 불편하듯이 백 씨의 남편은 아직까지도 장인이라면 못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꼭 가야 해? 처제 있잖아. 작년에도 그래서 안 갔잖아. 나도 아버지 보고 싶어. 다 큰딸이 무슨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그러는 자신은 다 큰 아들이 무슨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매년 3-4번씩 하는 것인지. 그러면 당신 혼자 다녀오던지 해. 어머님도 내가 보고 싶으시겠어? 당신만 보고 싶지? 야, 어떻게 명절에 나 혼자 가냐?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뭘 뭐라고 생각해? 그냥 혼자 왔나 보다 하겠지? 이혼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명절에 시집에 안 가는 걸 누가 이해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안 될 건 또 뭔지 몰랐습니다. 젊은 새댁도 아니고 백 씨도 곧 손주를 볼 나이였는데 말이죠. 같이 가봤자 백 씨는 일밖에 하는 게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고 싶은 시집 식구들도 없었죠. 남편은 일꾼을 데리고 가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내가 식모 1명 데리고 왔어 하고 싶은 듯 했죠. 하지만 또 그렇게 따졌다가는 또 한바탕 난리가 날 테니 말을 아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독히도 다퉈왔던 문제였지만 결코 백 씨의 뜻대로 된 적이 없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냐? 90이 넘은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도 여전했습니다. 얼른 설거지를 해야 다음 식구가 밥을 먹을 거 아니냐. 네. 하고 있어요. 손이 느려가지고. 그리고 시집 사람들은 어찌나 단합력이 좋던지 멀리 사는 시누이까지 친정이라고 꼭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조카들까지 오면 시골집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백 씨의 손에서 나왔고 다 먹고 난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도 전부 백 씨의 몫이었습니다. 큰 동서가 하나 있지만 시어머니보다도 독하게 백 씨를 부려먹었으니 말이죠. 내년부터는 나도 친정 갈 거야. 또 그 소리야? 모두들 잠든 새벽. 사방에서 드르렁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백 씨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시누이들도 나이든 친정엄마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고 늘 찾아오는데 왜 자신은 성씨도 다른 이곳에서 식모 노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백 씨도 버젓이 친정이 있는데 말이죠. 당신은 오고 싶으면 혼자 와. 내년부터는 따로따로 다니면 되니까. 그러자 남편은 혀를 차며 뒤돌아 누웠습니다. 헛소리 말라는 듯한 행동에 울컥 화가 났지만 이미 마음은 먹었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해 친정으로 갈 때는 남편과 지독히도 싸워야 했습니다. 같이 사내 안 사내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하지만 백 씨도 연로한 친정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남편의 뜻을 꺾고 각자의 고향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60대가 되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만 하면 뭘 하자.
어떻게 살자 말도 많고 계획도 많았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자 돌변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보다는 혼자만의 자유시간에 푹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이번 주에는 집에 있는다고 했잖아. 약속이 갑자기 잡혔어. 또 골프 치러 가게?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사업적으로 엮인 사람이 있어서 미팅 가는 거지. 무슨 사업? 그러면 회사 나오고 쭉 쉬겠어? 골프도 다 그래서 치는 거야. 내가 뭐 당신만 두고 놀러 가나. 그리고 나 좀 그냥 냅둬라. 나도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하지만 한다던 사업은 1년째 감감무소식이었고 골프만 치러 나갔다 하면 만취가 되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백 씨가 예민하게 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백 씨는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백 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쉬는 동안 집에 있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안 해서 오히려 좋지 않느냐고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밖으로만 나도는 남편을 보면 착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 씨가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야?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데? 아직 잘 모르겠어. 검사를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위에 염증도 있고. 자세한 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 금요일 저녁에 일 끝나고 갈게. 그래. 알았어. 백 씨가 전화를 끊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번 주에 남편이 약속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요일이던지 토요일이던지 백 씨의 아버지가 입원을 했다는데 하루 정도는 시간을 빼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말했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래. 그래서 금요일에 일 끝나고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다녀와. 어? 나 혼자 다녀오라고? 그러면 나까지 가? 그럼 안 가? 아이, 그 먼 데까지 뭐하러 둘씩이나 가. 여보, 남편의 대꾸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멀기로 따지자면 백 씨의 시집이 훨씬 멀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내려갈 땐 죽어도 혼자 안 가겠다던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입원을 했다는데 이렇게 시큰둥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백 씨는 시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시다, 뭐 때문에 입원하셨다 하면 무조건 같이 내려가야 했었는데 말이죠. 당신 정말 안 갈 거야? 금요일 당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일을 일찍 마치고 왔는데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면 자고 와야 하잖아. 다시 와도 되지. 장거리 운전하면 피곤해. 그냥 당신 혼자 내려가서 처제네 집에서 자고 와. 나까지 가면 처제가 불편해할 거 아니야. 백 씨의 여동생을 걱정해 주는 듯 보이지만 가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30년간 살았나 싶었습니다. 백 씨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사위에게 잘했던 장모라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백 씨의 기억이 미화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갔다가 내일 일찍 같이 오는 것도 싫어.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묵으면 되잖아. 에이 진짜. 난 내일 아침 일찍 약속 있어. 무슨 약속?
골프.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 조심하고. 남편은 백 씨를 향해 걱정하는 듯 무심한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백 씨가 떠나면 누워서 TV나 볼 것이 뻔했는데 그럼에도 갈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백 씨는 혼자서 차를 몰아 고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길이 어찌나 서럽던지 아버지의 이번 소식이 남편의 골프 약속만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렸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무시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내인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니 그 아버지가 대수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 더욱 외로웠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답답하다고는 여러 번 말했는데 내가 더 잘 봤어야 했던 건데 속상하고 슬퍼. 본인을 탓하는 여동생의 말에 백 씨는 더 미안해졌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혼자 돌보게 됐으니 말이죠. 아니야.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 너한테만 부담을 줘서 미안해. 부담은 무슨 내 아버진데. 그래도 아버지 아까 좋아하시는 거 봤지? 언니 온다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좋았나 봐. 내가 자주 올게. 바쁜데 뭘. 근데 형부도 바쁘지? 혼자 온 백 씨가 의아했던 것인지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바쁘지. 못 와서 미안해 했어. 사는 게 먼저지 뭐. 아버지 곧 퇴원하실 텐데. 퇴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올 수 있으면 올게. 여동생은 금방 퇴원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 씨는 주말마다 혼자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곧 돌아가시기라도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같이 좀 가자. 아버지 상태가 점점 위중해지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금방 퇴원하시는 거 아니었어? 하지만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근래 들어서 집에 있는 때가 적었고 늘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위중하다는데 한 번은 같이 가줄 줄 알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안 갈 줄은 몰랐죠. 당신, 우리 아버지 걱정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래도 사위로서 책임감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처제도 있고 그런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난리야? 장인어른 연세가 있는데 편찮으실 때마다 갈 거야? 그러는 자신의 어머니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면서 참 서운하게 말했습니다. 백 씨는 남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근래 들어서는 소통도 잘 되지 않는 남편은 같이 사는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입원한 지 2달이 채 안 되었을 때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여동생의 전화를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부모의 부골한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그건 다르지 않았죠. 뭐야, 벌써 퇴근했어?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뭐? 장인어른이? 이번 소식에는 남편도 놀란 듯 했습니다. 백 씨는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당신 뭐해? 백 씨와는 다르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남편이 어쩐지 쭈뼛거리는 듯 했습니다.
백 씨가 묻자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오늘 나 제주도 간다고. 뭐? 아니, 골프 모임 있잖아. 친구들 여럿과 모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얘기를 꺼냈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죠. 요즘 냉전 상태일 때가 많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진득하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도 요새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잊고 있었죠. 그게 오늘이었다니. 하지만 그렇든 아니든 간에 제주도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면 며칠 있다가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저녁 비행기로 간다는 남편. 원래대로라면 백 씨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없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혼자서 여행을 가는 남편이 다 있나 싶었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죠. 백 씨는 짐을 챙기다 말고 남편을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싶어서 말이죠. 남편의 말은 꼭 장례를 불참하고 제주도에 가겠다는 말 같았습니다. 당신도 알지? 중현이 그 친구랑 같이 가는 거야. 누구랑 가는 게 지금 중요해? 2달 전부터 약속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비행기랑 숙소랑 다 예약을 해놨는데 취소해. 취소를 못해? 그래도 나만 빠지면 이게 아무튼 곤란하잖아. 장인 장례식에 사위가 빠지는 건 안 곤란하고? 왜 이렇게 날카로워? 계속되는 백 씨의 추궁에 남편도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말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조차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장례를 좀 미루는 건 어렵겠지? 뭐? 아니, 왜 하필이면 오늘 돌아가시냐? 뭐라고?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 오래 사셨잖아. 젊어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오래 사셨으니까 장례식 같은 거는 안 가도 된다는 말이야? 아,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나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하는 소리잖아. 당신도 그렇게 난리칠 거 없다는 말이지? 난리? 지금 내가 난리치는 거야? 당신이 난리치는 거야? 백 씨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당연히 같이 내려갈 거라 생각했던 백 씨의 탓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남편을 몰랐던 백 씨의 잘못이었죠. 최근 들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긴 했지만 인간이 이 정도로 바닥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며 집은 내팽개치고 살아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혼자만 잘 살려고 했어도 그래도 부부간의 정은 남아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쩌면 모든 것이 백 씨의 착각일 뿐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었죠. 백 씨는 남편에게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붙잡지도 또다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백 씨도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혼자 왔어? 그렇게 됐어. 여동생은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병문안 한 번 안 온 형부에게 여동생조차 기대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백 씨의 표정이 너무 처참해서 더는 묻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제부가 고생이 많네. 미안해. 아니야. 아버지랑 각별했잖아. 딸만 둘이고 친척도 많지 않아
여동생의 남편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1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도 했고 참 고마웠습니다. 많이 울어 눈가가 빨간 것을 보니 자신의 남편과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혼자서 온 것도 창피했고 서글펐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스스로가 불쌍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미국에 있던 딸과 사위도 왔습니다. 일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음 날 돌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의아한 듯 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신대요? 그리고 그 질문은 백 씨가 지겹도록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 큰 사위는 왜 안 왔어? 이혼했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과 다른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물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때마다 백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대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치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딸에게조차 백 씨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어. 하지만 곧 남편과 통화를 했는지 딸은 분개했습니다. 아니, 아빠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얼이 빠져 보이는 딸을 보니 백 씨는 오히려 덤덤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딸은 제주도라는 단어를 특히 숨죽여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혹여나 누가 듣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 골프 치러. 그러자 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딸에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남편은 백 씨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딸은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지만 백 씨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홀가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 씨는 식사도 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고 잠시 뒤에 남편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자. 백 씨가 대답하지 않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잘 보내드렸어? 궁금은 해? 그제서야 대꾸하는 백 씨에게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멋쩍은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즐거운 시간 보냈어? 에이,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서 웃고 즐겼겠어? 당연히 신경 쓰이고 슬프고 그랬지.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간 거야. 제주도 여행을 누가 강제로 보냈어? 아니,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장인이 돌아가셔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아, 정말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이럴 거야? 남편은 또다시 자기가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도 결국엔 그걸 따지는 백 씨의 잘못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싸우다가도 일이 커지는 게 싫었던 백 씨는 더는 싫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 말만 맞고 남이야 어째되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성격인 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가 지나쳤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골프 여행을 가는 남편이라니. 이건 TV에도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백 씨도 남의 이야기였다면 정말 실화가 맞는지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았습니다. 야, 솔직히 너도 우리 집 제사 빠진 적 있어 없어? 한 문장에서 도대체 문제를 몇 개나 지적해야 할지 암담했습니다. 지금?
당신네 제사랑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랑 비교를 해? 크게 다를 건 없지, 뭐. 우리 아버지 장례식은 단 한 번뿐이잖아.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 안 나? 그건 참나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그만해. 아주 남편을 잡으려고 하네. 사업차 꼭 필요한 모임이었어. 알지도 못하면서 화만 내고 그래. 그래. 그 사업 도대체 언제 할 건지는 몰라도 알았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말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안 온 건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리둥절해 하는 남편에게 백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안 온 건 우리 결혼 생활 마지막 날이야.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는 남편. 곰곰이 말을 곱씹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결혼 마지막 날? 그래. 야, 참. 장례식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말이 돼. 너는 남편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 중요하냐? 이런 남편이라면 그렇지. 이런 남편? 말 다 했어. 그래. 이제 당신과는 할 말 없어.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이렇게 충동적으로 내뱉을 말 아니야.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주겠다는 듯이 돌아서는 남편. 하지만 백 씨의 마음이 바뀔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파탄난 부부관계인지도 몰랐습니다. 삐그덕거렸던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였죠. 남편이 그런 결혼 생활에 제대로 종지부를 찍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고마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70, 80까지 질질 끌어갈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백 씨는 점점 지쳐갔겠죠. 이혼은 뭐 혼자 하냐?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백 씨는 집을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부동산을 다니며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 백 씨를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할 때까지는 그랬죠. 남편의 휴대폰이 백 씨의 명의였는데 해지해버리기 위해서 휴대폰을 열었는데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의 장례가 있던 때였습니다. 배경은 제주도 골프장이었죠.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것은 종연인지 중연인지 하는 친구나 다른 지인들이 아니라 한 여성이었습니다. 다 같이 갔는지 둘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골프 여행을 갔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허리인지 가슴인지 모를 애매한 곳에 손을 두르고 볼을 딱 붙이고 있는 것이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넘겨본 사진에서는 좀 더 개인적이고 은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제주도 여행을 하는 듯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연관계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백 씨는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충격받기엔 그동안 겪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백 씨는 이제 남편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둔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아. 뭐, 대신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백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안에 있던 사진들은 이미 백 씨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 씨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지 증거는 차고 넘쳤죠. 백 씨는 조용히 이혼하는 조건으로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상간녀 소송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용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백 씨는 최대한 돈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삶이 팍팍해지지 않으려면 그것이 가장 중요했죠. 결국에 백 씨는 그 해에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살던 집이 백 씨의 앞으로 넘어왔는데 곧장 팔아버렸습니다. 그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냈습니다. 딸도 아버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쩌면 짐작하고 있던 연락이었습니다. 잘 살리가 만무했죠. 여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래, 명복을 빌게. 당신은 안 올 생각이지? 설마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랑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참 무심했더라고. 그걸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해? 한번 다시 만나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우리 가족이라니. 나한테 가족은 이제 지영이랑 동생밖에 없어. 딸과 여동생만이 유일한 가족이라는 백 씨의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 여자랑 잘 안 됐나 보지. 그렇다고 당신하고 재결합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당신하고 안 살면서 드디어 숨 쉬고 사는 것 같으니까. 다 늙어서 이렇게 남편을 버리는 여자가 어디 있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를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남편은 화를 냈다가 설득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리고 당신한테 다 퍼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됐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알아서 잘 살아.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거주지도 알려주지 않았죠. 딸에게도 연락하는 것 같긴 했지만 딸도 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집 식구들에게 갔는지는 몰랐습니다. 더 이상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난 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황혼이혼 하는 게 어쩌면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드디어 행복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너희 집 앞빵집 지나가고 있어. 저희 집 앞이요?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데 유찬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오늘 일정 없다고 하지 않았어? 너희 혹시 한가하면 잠깐 요 앞에서 봐도 되고. 아, 잠깐만요. 유찬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쩌죠? 유찬이 엄마가 좀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오기 전에 예약하기로 하셨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니? 자식 손주 보는데 무슨 예약식이나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황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는 며느리가 유별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방문하려면 미용실처럼 예약을 미리 하라는 말에 처음엔 무척 황당했죠. 그래도 예약제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방문 전에 미리 약속을 잡으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보다 생각하면 큰 갈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방문 거절,
그리고 예외적인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아들 며느리. 집 앞까지 간 시부모를 돌려보내는 며느리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식당이나 미용실이라도 이처럼 매정하지는 않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박함이 시부모에게만 해당됐던 것을 알게 된 이상 황 씨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도 아들 며느리가 웃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황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에 각별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참 부모에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며 칭찬을 하곤 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효심이 깊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주장이 없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니까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내의 말을 잘 들으니까 반대로 부모는 등한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니?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황 씨 부부는 아들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한두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을 황 씨 부부가 해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초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초대를 해줬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었지만 말이죠. 자주 놀러 오세요. 자주 오기는 신혼집에 자주 오면 눈칫밥 먹지. 안 그래? 아들의 말에 대답을 하며 며느리를 향해 말을 했더니 며느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자주 오시면 부담스럽죠. 너무나도 솔직한 말에 황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빈말로라도 자주 오라는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자주 오지는 않았겠지만 내심 서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황 씨도 만약 시부모가 너무 자주 방문한다면 부담스럽고 불편할 게 당연했으니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이라 말을 직설적으로 할 뿐이지 마음은 황 씨의 세대와 다를 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말에도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황 씨와는 좁힐 수 없는 세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 씨 부부는 처음 아들네 집에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황 씨가 아들네 집에 갈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 2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조금씩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바로? 네. 갑자기 일정이 생겼는데 저희 엄마가 바쁘셔서. 아이고, 나도 오늘은 일이 있는데. 아, 정말요? 실망스러운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황 씨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만약 사돈이 애를 봐주지 못한다면 애는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죠. 몇 시까지 봐야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저녁 8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임도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내가 갈게. 정말요? 감사해요. 미리 말해줬으면 일정을 조정했을 텐데 황 씨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 맞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레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미리 말을 안 해줬다고 단칼에 거절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같았죠.
황 씨는 모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었지만 부득이하게 남편만 보내게 되었죠. 대신에 아들네 집에 가서 어린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아들네 집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꽤나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를 봐주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르게 되는 것 같았죠. 요즘에 뭐하고 지내니? 연락이 통 없어서. 그러던 어느 날 아들네가 한 달가량 연락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조차 맡기지 않아서 뭐하고 사나 궁금하기도 했고 손주도 안 보니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 이틀 전까지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아, 그래? 오래 계셨나 보지. 한 3주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은 듣지 못했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사도는 바쁘시다더니 요즘엔 안 그러신가 보지? 그게 장인어른이랑 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바깥 사돈과 다투고 짐을 싸들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네. 아무튼 근데 잘 해결돼서 가셨어요. 그래서 애도 한동안 안 맡겼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훨씬 편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같이 지냈던 황 씨의 아들이야 좀 불편하긴 했을 테지만 말이죠. 안 본 지 꽤 됐잖아. 그래서 우리 유찬이 얼굴 보러 한번 갈까 했지. 아, 잠시만요. 그러면 유찬이 엄마 바꿔드릴게요.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하지 않고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 유찬이 좀 주말에 보러 갈까 해서 전화했어. 주말이면 뭐래요? 달력을 보니 목요일이라 이틀 뒤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안 돼? 약속 있니? 그건 아닌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이틀 전이 그렇게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황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쩐지 며느리가 꺼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 일요일에 갈까? 다음 날 출근이니까 그것도 좀 불편해서요. 그 다음 주에 시간이 될지 제가 체크해 볼게요. 그래, 알았다. 연예인처럼 스케줄을 체크해 보겠다는 말에 황당하긴 했지만 바쁜 일이 맞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조금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미리 얘기를 하고 가지.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황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하는 미리와 황 씨가 생각하는 미리는 조금 다른 듯 보였습니다. 아니, 당일에 말씀하시거나 전날에 말씀하시는 거 말고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약? 뜬금없는 단어에 황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방문하면서 나올 만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네. 예약이요. 그래야 저희도 스케줄 체크 미리 하고 조율하고 그러죠. 아, 그래. 상식적인 말을 참 상식적이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최소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셔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예약을 하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미용실 같은 게 떠올랐죠. 유찬이 아빠 바꿔드릴게요. 며느리는 용건은 끝났다는 듯이 다시 아들을 바꿔주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별말이 없는 걸 보니 며느리와 생각이 같거나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요즘 애들이라 그런 거겠어?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 거겠지. 근데 그게 편하다면 거기에 맞춰야지. 뭐. 남편은 황 씨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조금도 서운하지 않은 것 같았죠. 또 남편의 말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섭섭할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달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놈의 예약이라는 게 유명한 맛집보다도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잠깐 들러서 뭐 좀 주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다음 주 수요일이요? 목요일에 전화를 했으니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시라고요. 일주일 전에 전화했잖아. 수요일에 온다고 하실 거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전화를 주셨어야죠. 며느리의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뚜렷한 거절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다니요. 이게 그냥 시부모가 오는 게 싫어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전에 너희가 달라던 김치는 어떻게 해? 아, 김치요? 그건 유찬 아빠 보내던지 할게요. 그럼 그래라. 황 씨도 김치 같은 것이야 아들이 와서 가져가는 게 더 편했지만 용건이 그것뿐일 리는 없었습니다. 간 김에 아들네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손주도 보고 싶은 것이지 힘들게 가려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황 씨는 그냥 아들네 집에 안 가고 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잘 안 됐던 게 황 씨 부부가 아들 집에 가려면 일주일 전에 말을 해야 하지만 아들이 아이를 맡길 때는 대중이 없었습니다. 심하면 당일에 연락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 씨가 손자를 예뻐하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또 상황이 안 되어 맡긴다는데 싫다고 하면 내 손자가 갈 곳이 없다 생각하면 짠해서 거절할 수도 없었죠. 아마 아들 며느리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지금 너희 집 앞 빵집 앞에 지나가고 있어. 저희 집 앞이요?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데 유찬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오늘 일정 없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너희 한가하면 요 앞에서 봐도 되고. 아, 잠깐만요. 유찬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갑작스럽게 아들에게 전화하게 되긴 했지만 내심 아들이 수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도 무작정 찾아올 때가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황 씨의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죠? 유찬이 엄마가 좀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예약하기로 하셨잖아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뻔히 집에 있는 걸 아는데 이 앞까지 온 부모를 돌려보내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잠깐 보자는 것인데 말이죠. 갑작스럽게 전화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예약을 들먹이며 거절하는 며느리도 참 야박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는 자신들은 아무 때나 찾아오면서 말이죠. 그날은 안 된다기에 그렇게 돌아가긴 했지만 억울했습니다. 너무한 한 거 아니니? 자식 손주 보는데 무슨 예약식이나 해? 그래서 황 씨도 따져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이, 예약은 말만 그런 거고. 다 약속이 있고 일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도 그러고 1시간 뒤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네를 만나게 되는 건 아이를 봐줄 때뿐이었습니다.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황 씨가 내심 서운해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황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 왜?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엄마 아빠는 주말에 일 없지. 네. 그러면 토요일 점심 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다 며느리의 허락이 있어서일 텐데 의외였죠. 그놈의 예약인지 뭔지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방문한 아들네 집.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건 또 오랜만이네. 그런가요? 매번 애를 맡기고 데리고 가고 하는 게 다인지라 사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명절이 아니고는 말이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이사 가려고 해요. 그래? 여기도 좋은데 왜? 전세 만기도 다가오기도 하고요. 애도 더 크면 이 동네보다는 다른 데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 너무 먼 데로만 안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사 얘기를 꺼낸 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였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이번에 내 집장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밥을 잘 먹던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마 이런 부탁을 해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도 황 씨 부부가 마련해 준 것이니 말이죠. 그러니 갑자기 친절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고 밥을 대접한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쩐지 입맛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것도 참고 있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니 더 섭섭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조차 그 옆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황 씨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전세랑 매매랑 가격 차이가 날 텐데. 한두 푼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냐? 저희도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얼마나 보태달라는 말이야? 1억 정도. 뭐?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는데 자식이 하나라 무리해서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달라는 말을 어떻게 또 꺼낼 수가 있는 것인지.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자 아들도 조금은 민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염치라는 걸 아주 조금은 아는 듯했죠. 유찬이도 커갈 거고요. 또 둘째도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오래 살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넓은 집에 가야 어머님, 아버님도 더 편하게 오시지 않을까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과연 황 씨 부부가 편히 올 수 있을까 싶었죠. 황 씨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초대로 풀리려던 마음에 빗장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아들이 원하는 답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 며느리가 황 씨 부부에게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만큼만이라도 보태주세요. 얼마가 됐든 당연히 황 씨가 도와야 한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 전세금도 아버지가 해주신 거잖아. 집을 넓히던지 사던지 하는 건 너희 힘으로 해야지. 거절의 말을 전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황 씨의 느낌대로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초대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는데 벼랑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나 보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택배인가? 누군가 오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문을 열자 들어온 건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머? 들어온 상대방도 황 씨 부부를 보고는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연락을 해보고 올 걸 그랬네.
계신 줄 몰랐어요. 황 씨 부부도 어정쩡한 포즈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그런데 아들이나 며느리도 안사돈의 방문을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주말이라 그냥 왔지. 유찬이도 보고 네 아빠 얼굴 안 보고 겸사겸사? 그러더니 황 씨를 보고는 민망하다는 듯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 계셨구나. 나도 참 버릇이 돼가지고 연락할 생각을 못했네. 안사돈은 그 말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들도 아차하는 얼굴로 황 씨 부부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연락도 없이 방문한 것이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며느리나 아들도 용인을 했다는 점 말이죠. 며느리의 법대로라면 안사돈은 돌려보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정엄마한테는 예약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거실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 유찬이 잘 있었어? 손자 보기에 바빴죠. 그리고 아들의 반응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황 씨의 눈치를 보면서도 장모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게 황 씨 부부뿐인 것인지 황 씨는 그간의 서운했던 감정도 폭발했습니다.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게 아들 며느리의 방식이라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고 지나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황 씨도 옛날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맞춰가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황 씨 부부에게만 적용됐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열불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입만 다물고 있는 아들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자기 부모가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고 장모는 저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황 씨는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온다면 황 씨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네? 뭐가요? 예약 안 하시면 여기 못 들어오시는데 네? 무슨 예약이요? 이 집이요.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올 수 있는데 예약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긴 한데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뵈야겠네요.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야죠. 안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아, 장모님 그게요. 제가 지난번에 약속 없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좀 섭섭하긴 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서로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돌아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애들 생각이에요, 애들.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미리 예약하셔요. 아니 무슨 식당도 아니고. 안사돈의 말에 황 씨는 호호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참 웃기죠? 에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황 씨가 일어나며 말하자 안사돈도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입만 벌리고 있고 달리 반박을 하지 못했죠. 졸지에 쫓겨나게 생긴 안사돈은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안사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가고 내가 이따가 연락할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안사돈은 얼굴이 울긋불긋해졌습니다. 하지만 딸까지 돌아가라고 한마당에 버티고 있기도 민망했는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제대로 인사조차 못하고 집 밖을 나서는 얼굴이 예전에 황 씨의 얼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돌아간 뒤에도 얼어붙은 분위기는 풀리질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고 황 씨 부부도 아들네와 마주보고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얼굴들이 꼴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이래놓고는 돈은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냐.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주는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약인지 뭔지 하는 건 왜 우리한테만 있었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그 부분은 죄송해요. 다시는 안 봤으면 싶다. 황 씨 부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하고 황 씨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1억을 줄 게 아니라 아들네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라도 다시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괘씸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었죠. 황 씨는 그런 것도 모르고 며느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바보짓을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호구처럼 손주까지 봐주니 아들 며느리가 무시할 만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예약이니 뭐니 하는 말도 상식과는 어긋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에게서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말이죠. 남편도 마음 약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서 아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리기까지 한 걸 보면 황 씨만큼이나 아들에게 실망한 듯 했죠. 반면에 아들 며느리는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황 씨에게 부탁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 말이죠. 그러니 자꾸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어쩐지 전세가 역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사과의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서름이 컸으니 말이죠. 그런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황 씨는 대문 앞에서 문만 살짝 열고 아들 며느리를 대면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연락을 받으셔야 연락을 하고 오죠. 아들은 꽤나 억울한 듯 보였습니다. 저희 지금 좀 힘든 상태예요. 뭐가? 유찬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이사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점들 때문에 황 씨 부부에게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듯했습니다. 사실상 갑은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황 씨 부부였는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황 씨가 을 노릇을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세가 역전되었다고는 하나 또다시 그 일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문만 열었지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 황 씨에게 아들이 팔자 눈썹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오해는 풀고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할게요. 네, 어머님.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어떤 일 말하는 거야? 예약인지 뭔지 그거 말하니? 안사도는 자유롭게 드나들고 말이야. 네, 이제 어머님도 미리 말씀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싫다. 남의 집에 왜 말을 안 하고 가니? 남의 집이라뇨. 자식 집인데. 아니, 서로 사생활이 있는 거잖냐. 그런 의미로 이만 돌아가라. 네? 돌아가라고요? 그래. 내 집에 예약도 안 하고 와서 들어오겠다니 참 양심이 없다. 예약이요? 그래. 앞으로 오려면 너희도 예약하고 와. 그런다고 예약을 받아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그럼 잘 가라. 그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오면 해결될 줄 아는지
그렇게 황씨 부부가 찾아갈 때는 매몰차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육아나 돈이라고 생각하면 괘씸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자식과는 더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손자도 안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손자가 예뻐도 아들 며느리에게 재산 떼주고 호구 노릇 해가며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참 미련하게 살았다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실체를 알게 됐으니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며느리가 고마운 일을 해준 것이었죠. 황씨 부부는 명절에도 아들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더는 신경 쓰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과 거리를 두고 부부의 삶이나 신경 쓰며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니 며느리 눈치 볼 일도 없고 손자를 보기 위해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황 씨의 마음은 이미 다쳐버린 후였습니다. 주말에 찾아뵐게요. 예약하면 되죠? 방문하려면 미리 예약하라면서요. 그러면 가도 되나요? 어쩌냐? 이제는 예약 안 받아. 왜 예약을 안 받아요? 주인 마음이지 뭐. 어쩌면 며느리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얼이 빠지게 만들 수 있으니 말이죠.